Locked inside my head. Didn't wanna let you see me break down. Prisoner of the past. I'm not here to ask you for a way out. The waves keep. 어이구. 아이고 오셨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예, 예. 이쪽으로 오시죠. 예, 이쪽으로 감사합니다. 오시죠. 자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미디어가 우리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드립니다.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유현재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유현재라고 합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모신 이유는 신문방송학과 교수님이 건강을 연구한다. 예. 제가 생각할 때 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지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정보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요. 우리들은 정말 너무나 당연하게 재밌게 느끼기도 하고 뭐 그런데 무슨 가짜 뉴스라든가 뭐 이제 사이버 레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툭툭 튀어나오면서 그 서로 미워하게 되고 그다음에 서로 분열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네 편 내 편 갈려지고 막 이런 것들에 유튜브를 보면서 우울해지기도 하고 맞아요. 유튜브를 보면서 뭐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좋은 미디어가 숨기 저도 뭐 유튜브로 애 키웠다 그럴 만큼 뭐 없는 게 없잖아요. 네, 없는 게 없어요. 저도 뭐 수업할 때 뭐 유튜브 잘 이렇게 보여주고 막 그러는데 맞아. 이렇게 하면 이제 순기능인데 역기능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요즘 뭐 가짜 뉴스다, 뭐 허위 뉴스다, 뭐 이제 수많은 정보와 그 진짜 이 걱정, 우려가 좀 커지는 요즘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짜 뉴스가 많이 퍼지고 이것 때문에 큰일 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부작용은 뭐냐면 요만큼의 팩트가 있어요. 그럼 그걸 본인의 뇌피셜과 그다음에 뭔가 본인을 지지하는 어떤 듣고 싶은 말들 그걸 이렇게 섞으면 제일 위험한 게 저는 속는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속는 뉴스요. 섞어버리는 진실을 뉴스입니다. 넘어- 그러니까 아예 진실이 없는 게 아니라 있고. 그렇죠. 예. 그렇죠. 아.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뭐 유언비어라든가 가짜뉴스라든가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요만큼의 이게 뭔가 끄트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법하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이렇게 해보면 제가 가장 싫어하는 속담 중에 하나인데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가짜 뉴스랑 속는 뉴스가 돈이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맞아요. 이게 이제 클릭 수, 조회수 이것이 이제 결국은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썸네일이라고 하죠. 정말 자극적으로 변했어요. 찌썸이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대중들은 당연히 반응을 하죠. 일상에 바쁘니까. 그러면 그냥 자극적인 썸네일 보고 뭐 이러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썸네일이 이런 거 헤드라인에 뭐 연예인 부부 잘 사나 했더니 그런 거 많아요. 클릭을 하죠? 잘 산다. 15년째 잘 산다. 15년째. 뭐 어쩌라고 그러고 뭐 유명 정치 낮 12시에 뭐 하나 봤더니 밥 먹더라. 그것도 여의도에서. 아니 근데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죠. 그렇게 몰아가도 유튜버는 돈을 줘요. 유튜브는. 그러니까 그게 돈이 되는 사회가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이게 참 그러다 보면 이게 뭔가 하향 평준화가 되기도 하고 전부 다 그렇게 밝혀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분들의 재료는 뭘까 생각해 보면 뭐랄까 크리에이티비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뭐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게 아니라 혐오, 미움, 분열 이런 것들이 그분들의 재료인 거예요. 그렇죠. 혐오, 미움 이런 것들이 발화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뭔가 또 클릭 막 이러면 그게 또 돈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돼서 제가 이제 혐오 비즈니스라는 말을 좀 썼는데요. 어쩔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부작용은 뭐냐면 진실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가짜 뉴스에 계속해서 뭔가 뭐랄까 훈련을 받으면 확증 편향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또 나한테 유리하면 그냥 뭐 그런 거지만 이렇게 될까봐 그런 것들이 제가 가장 경계하고 있는 미디어의 역기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요즘 그 이제 확증 평양 뭐 내지는 이제 버블에 갇힌다고 하잖아요. 이제 맞습니다. 내가 계속 보는 정보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이제 인도해 주는 대로 따르다 보니까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하는 것이 진짜다. 나머지는 사실 믿지 않는. 사실 누군가는 알고리즘이 뭐 그 진짜 뭐 지금 21세기에 나온 발명품 중에 최고다라고 하는데 맞죠? 기업 측면에서는. 그렇죠. 기업 측면에서는 그 플랫폼에서 많이 놀아야 되잖아요. 거기 머무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분들에게는 계속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완벽한 시스템이죠. 그런데 그게 어쩌면 알고리즘이란 게 아까 우리가 그 얘기를 나눴던 다양성을 정말 송두리째 뺏어버리는 괴물 같은 시스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요즘 그 제가 책을 하나 봤는데 그 얘기가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가장 그 경계해야 될 것이 의심 없는 확신을 가장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그런 확신,
예, 뭔가 정답을 찾으려는 욕구가 굉장히 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의심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뭔가를 하나,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우리를 자꾸 그런 세계로 이끄는 것은 아닌가. 알고리즘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마케팅 용어에 의해서 우리를 훈련시킨 거예요. 미디어가, 플랫폼이. 자극적이고 단짠단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중독이 되죠. 좋은 거에 중독돼 보셨어요? 하나 하면 그 다음에 뭐 관심 있을 법한 거 또 제공해주고 또 제공해주고 하나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다양성의 민족이었는데 이 중요한 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나랑 의견이 틀린데 안 들을 거야. 그 어차피 미디어는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타협은 없어요. 지금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가끔 꺼요. 알고리즘. 이런 또 좀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이제 악플. 예. 이게 이제 뭐 도를 이제 넘는 악플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게 이제 악의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악플도 이렇게 늘어나는 좀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 저는 일종의 그 대중이 그 뭐랄까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게임이 뭐 몰지각한 유튜버나 사이버 레카들이 공격 대상을 정해주잖아요. 그러면 일반 대중들은 아 내가 그러면 저 사람을 공격해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가치 판단을 하게 될 수밖에 없나 봐요. 그러면 정말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이걸 해서 제일 모욕적인 말을 아, 누군가 상대 타겟이 정해지면 그분들한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실명이라도 그럴까? 혹은 오프라인에서 그분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이제 악의 평범성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악의 평범성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뿔 달린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그렇게 배설 수준의 누군가를 상처를 주고 막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악을 퍼뜨리는 사람은 지극히 평범하다. 그리고 당신도 될 수 있고 나도 될 수 있다.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굉장히 평범한 악이 모여서 어마어마한 악이 된다라는 네네네. 거예요. 근데 댓글이 너무 험하게 그러니까 배설 수준으로 나온 분들을 만약에 잡아서 물어보면 둘 중에 하나 다릅니다. 나만 그랬어? 그리고 내가 진짜로 때렸냐 그 사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런 우리 같은 초연결 사회에서는 온라인에서 공격하는 게 훨씬 더 타격감이 셉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미디어와 관련된 규정이 빨리 좀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을 좀 보고 싶어요. 예, 맞아요. 사실 유튜브 그다음에 SNS 이런 관련 어떤 제한을 두는 법들을 저한테 인터뷰가 들어오면 저는 항상 유럽 예를 들게 되는 거예요. 유럽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벌금을 어느 정도 규모냐면 뭐 700억. 그리고 24시간 내에 뭔가 조치 취할 것.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회의 경종을 들으면. 이거는 정말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죄야. 그리고 이건 뭐 표현의 자유나 이런 숭고한 가치를 들이대면 안 돼. 라고 해서 국가에서 뭔가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법들이 좀 촘촘히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가 그런 국내법을 마련하고 유튜브에 약간 특별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현실은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에서 거의 유튜브를 가장 많이 쓰는 국가 중에 하나고 유튜브가 우리나라에서 벌어가는 돈도 많고 그러면 책임성을 요구하는 거죠. 당연히 할 수 있겠죠. 또 참 뭐 이런 얘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늘 얘기 드리면서 악플이 그걸 그냥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좀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길 때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악플을 그냥 감내하고 그냥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너무 슬프고 가슴이 아파요. 도대체 그 욕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맞아요. 그 자살 정구 증상으로서 오는 게 이제 무력감이거든요. 뭘 어떻게 해도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슬픔을 느끼면 정말 뭐 어떤 감정이 될지는 우리가 다 안타깝게 생각하잖아요. 예. 저는 유가족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친형이 이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죠. 이게 아마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 방송을 보면 좀 놀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교수를 할 때 이제 그 형이 이제 그런 선택을 했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때 뭐 예상은 하시겠지만 한 2, 3년 동안은 그냥 멍했어요. 멍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요즘 이 인간이 왜 전화를 안 하지?
막 이런 착각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게 살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한국에서 뭐 논문을 써야 되니까 교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구도 해야 되고. 근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제가 그러면 그 어떤 분야를 좀 연구를 할까?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자살이라는 게 제가 너무 아프게 다가오니까 아, 이것과 미디어에서 뭔가 연결이 안 될까라는 생각을 우연히 했는데 예를 들면 그 자살을 보도함에 있어서 너무 자극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그게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인데 너무 감성적으로 그걸 풀어서 뭔가 베르테르 효과가 나오게 만든다든가 그리고 용어가 예를 들면 동반 자살이라는 말이 나와서 제가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제 아들이랑 같이 가겠다고 하면 그러고 자살을 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동반 자살이냐. 그건 살해 후 자살이지. 그런 것들이 문제의식이 있어서 논문을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와주셨잖아요. 예전에 기억나실 거예요. 그 자살 예방 캠페인. 아, 예. 그거 저가 같이 한 거예요. 아, 안 그러셨군요. 그래도 오늘 나온다 그러길래 제가 유재석 선생님한테 좀 감사를 아, 할게 아닙니다. 7, 8년 전에 예. 그런 예방 활동 미디어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아,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연예인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연락이 갔는데 선생님 해주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실 저희끼리 막 진짜 울컥했어요. 얼마 전에도 그런 뭐 이 사건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연예인 자살하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사회에는 사실 그 자살 뭐 콘텐츠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도 마련을 해놓기는 해놨습니다. 작년에 보건복지부 그리고 현직 뭐 기자님들 변호사 이렇게 다 모여서 자살 예방 보도 준칙 4.0 이렇게 해서 예방을 넣었어요. 자살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자극적으로 막 해서 아이들이 쉽게 볼 수 있게 이렇게 흩뿌려 놓지 말자라는 게 첫 번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칙은 이제 도구나 방법을 밝히지 말자. 이거는 사실은 전통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학습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유가족 보호합시다. 1년에 우리나라에서 자살을 하시는 분이 14,000명. 생각해보면 한 30몇 분마다 한 분씩 돌아가세요. 근데 그렇게 계산해 보잖아요. 유가족 많아요. 주변에. 근데 그분들한테 가서 인터뷰하고 그리고 망자가 남긴 유서 공개하고 그리고 계속 전화하고 그러니까 뭐 일부긴 합니다만은 사망이 벌어져도 놔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돈이 되니까. 치유는 안 돼요. 그 형 죽은 다음에 정말 계속해서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보면서 내가 먼저 전화해볼까? 막 이러면서 실제로 전화를 해보기도 하고 막 그랬죠. 그런데 그게 저만 그랬겠어요? 많은 유가족들이 그랬죠. 뭔가 유가족에 대한 예의 그리고 또 다른 자살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괴롭히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도움을 받을까? 그런 정보를 제공하자.